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공장 주문 역시 예상에 못 미치면서 다우는 7거래일째 하락해 9,700선도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비교 물가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만 따지면 물가가 비쌀 수 있지만 한국 전체를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대출도 6개월째 증가했지만 중기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은 지난달에 위축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서울에 사는 중산층 3가구 중 1가구꼴로 소득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의 가구는 생활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약세 국면을 보여주면서 1670선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얘기인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1690선 넘나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1690선 정도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2천억, 선물을 2,000계약 이상 팔면서 프로그램 쪽도 역시 1,000억 조금 못 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었는데요. 개인들이 3거래 연속 사면서 한 1조 원 넘게 주식을 현물을 담아주긴 했었지만 역시 개인들의 저가 매수로는 글쎄요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기금도 11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50억도 채 사주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매수 플레이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관망 심리도 짙었던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지수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결국 14포인트 떨어진 1671로 1670도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틀째 약세 국면을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전강 후약이었죠. 네, 역시 485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80점 중반 정도 머물러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아쉽게도 아주 소폭만 떨어졌는데 유로화 반등 국면이 조금은 약하게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28원 50전 정도에서 끝났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면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호재 자원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원자재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8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일본 니케이도 6거래일 만에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장 막판에 부동산주가 힘을 얻으면서 막판에 반전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던 뉴욕 증시 주말 분위기 보시겠는데요.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 다우는 이제 7거래일 연속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3대 지수 모두 다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이제 9,700선도 붕괴가 됐네요. 또 자세한 뉴욕장 얘기 한번 들어보죠. 권구찬 뉴욕 특파원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다우의 경우 7거래일 연속 약세 국면을 면치 못했다면서요.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예상대로 미국의 6월 중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발표에 뉴욕 증시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7일 연속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6.05포인트 0.47% 하락한 9,686.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 0.46% 내렸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주에 4.5% 하락했으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03%와 5.92%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 부진의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공장 주문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제조업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캐터필라 주가가 1.3% 하락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도 1.7% 내렸습니다. 네, 고용보고서 공장 주문 악재로 여겨지면서 뉴욕 증시 주말에도 약세를 이어갔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예상대로 미국의 6월 특별히 비농업 부문 일자리 올 들어 처음 감소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업률은 좀 좋아진 것도 같던데요. 고용 관련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6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일자리가 다시 감소하자 5월까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6월 미국에서 일자리가 12만 5천 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로 기록됩니다. 인구 센서스를 위해 고용됐던 22만 5천 명의
정부 임시직 고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 부분 일자리가 대폭 준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침체에 돌입한 이후 7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9.5%로 5월의 9.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실업률 하락은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 노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부진을 반영해 월가 투자은행들은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주 중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4%에서 3%로 내렸고 UBS는 지난 주말 연간 성장률을 3%에서 2.5%로 수정했습니다. 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속도는 느려도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안 좋은 지표를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이번 주 이제 좀 반등에 나서 보아야 될 텐데 이렇다 할 지표도 딱히 없는 가운데 오늘 밤엔 또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장이 열리지 않는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경제지표 발표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연휴가 끝난 직후인 6월 6일인 화요일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6월 ISM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수는 5월보다 소폭 하락한 55.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킨 바 있어 투자자들이 부진한 서비스업 지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지난주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시장은 일단 관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 오후에는 5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지 않아 소비자 신용이 다소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심을 끌만한 지표가 많지는 않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나오는 지표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이제 부진한 지표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표가 안 좋으니까 유가 역시 좀 떨어졌을 텐데 다우는 7거래 연속 하락, 유가는 5거래 연속 빠졌다면서요? 네, 2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전망에 따라 5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81센트 1.1% 내린 배럴당 72.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까지 마저 들어봤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나흘째 내리면서 1670선에 턱걸이하면서 끝났는데요. 고용보고서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도 짙었는데 역시 고용보고서 좋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는 추가 하락한 상황을 이제는 막 받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고용보고서 부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반등 기대했었지만 고용 보고서도 역시 부진했고 또 제조업 지표도 연이어서 안 좋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가 1730선에서 고점을 좀 갱신하리라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요. 네. 또 역시 이번에도 역시 해외 변수가 또 해방권 노릇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우리 국내 그 증시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지금 네.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1700 후반선에 가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요. 뭐 해외 변수를 일단 좀 살펴보셔야 그 국내 증시에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유럽 위기가 다시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유럽이 지난주에 보면은 올 여름 7월과 9월 사이에 네. 그 국채 만기가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난 7월 1일부로 그 작년에 유럽 중앙은행들이 그 유로존의 주요 은행들한테 한 4,400억 유로 정도의 1년 만기 대출금을 이렇게 빌려줬었는데요. 네. 그게 7월 1일부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럽이 긴축 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만기 상환을 하다 보니까 유로존 주요 은행들이 그걸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환을 하고서 다시 또 재차 빌렸는데 보통 그 한 60% 정도의 자금을 다시 은행들이 빌렸는데요. 네. 만기 한 1주 내지 2주짜리의 그런 초단기 자금으로 그 대출을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신 있기도 하지만은 예. 또 긴축 정책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은행들 간에 단기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대출 금리가 올해 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자금이 단기화되다 보니까 서로 은행들 간에 돈을 서로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특히 뭐 요즘에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은행들은 자금이 더욱 많이 이렇게 단기 자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는 그렇게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래요. 유럽의 뭐 재정 위기 우려감은 뭐 계속해서 지금 완전히 사그라들 날이 언제인가 정말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전부 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지난주에는 유럽 얘기도 유럽 얘기였지만 뭐 중국, 미국 지표 한 대 엉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 큰 빅브라더스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사실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가장 경제 성장률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이원직 마켓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형익객은 그 중국이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게 나오려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더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경기 지표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경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재고 판매 비율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용 지표나 제조업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면 재고 판매 비율이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재고 판매 비율을 이렇게 잘 맞추고 예전처럼 창고에 물건을 많이 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처럼 재고가 과잉이 돼서 네. 그 경기 위기가 오는 그런 침체로 가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재고 판매율이 낮기 때문에 서로 경기가 좀 둔화된다 치더라도 과거처럼 생산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블 D까지는 뭐 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감은 계속해서 있지만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련 지표들이 좋지 못해서 뭐 세계 경기 더블딥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글쎄 해외 변수 중에서 더블딥 우려까지는 그래서 경기 회복세 둔화 정도이지 속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더디다라는 것 정도이지 더블딥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는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들어가서요. 수급부터 조금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 1조 정도 사주고 연기금도 좀 덜 산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아까 말했던 유럽계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희소하기 때문에 네. 한 1조 원 정도 순매도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투신권은 환매 물량들도 좀 나오고 지금 6월에는 주식형 펀드에서 한 2조 원 정도 예. 빠져나갔고요. 상반기에만 보면 한 10조 원 정도의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0선에서의 급한 물량들은 네. 뭐 좀 상당량 환매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일부 신문에서는 한 80% 정도는 뭐 소화되지 소화됐다.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00선의 급한 물량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내 그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그 2011년도 운영 계획에서는 그 한 1.4%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한 7조 원 정도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국민연금에서 워낙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한 10조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리라 보고 있고요. 네. 또 워낙에 또 요즘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들의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도 증시에는 1600선으로 가면은 다시 또 유입이 되는 효과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600 초중반에서는 개인들의 그런 또 단기성 자금도 유입이 돼서 어느 정도 지수의 일정 부분 하방 경직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대외 변수에 이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또 다른 변수로 역시 2분기 실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뭐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3분기는 또 2분기만큼도 안 좋을 거예요. 3분기까지 또 당겨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예.
원래 좀 좋으면은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안 예. 좋을 때는 안 좋게 보는데요. 예. 지금 2, 4분기는 일단은 좋습니다. 뭐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7일 날 삼성전자가 뭐 네, 예, 실적 가이던스. 예,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본 데는 뭐 4조 한 5천억 정도 보고 뭐 좀 공격적으로 본 데는 뭐 5조 2천억 예, 네, 이렇게 나오기 영업이익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네.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올 1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도 그렇게 빠지질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4월 이후에는 좀 빠졌고 이번에는 또 실적 발표한 뒤에 빠질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갈지가 네. 이제 이 증시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워낙에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 뭐 재료 소멸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변수,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대충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을 좀 지금부터 세워봐야 될 텐데요. 변수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고 더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날아든 고용 지표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반응을 조금 해줬으면 하거든요. 또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뭐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급락은 좀 이번 주는 급락은 하지 않으리라고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특히 이제 그 소위 뭐 70주가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금감원의 네. 그 주요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종목들의 뭐 시세 조정 뭐 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60% 했는데요. 씩, 예. 예,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일정 부분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약간의 투자 이축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 주초에는 조금 피하셨다가 기관들의 매도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다시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또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주 중반 이후를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새로 사시는 분들은 주 중반 이후에 뭐 새로 담는 거 정도 예,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도주에서 그렇게 쉽게 이탈은 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수가 뭐 제가 4월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종합지수가 20일 이평선을 한번 이렇게 하회를 하면은 그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복귀를 하려면은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근데 20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네. 또 시간이 좀 요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만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종목별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완성차 업체를 좀 사고 싶은 분들은 네. 현대차보다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예. 그런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평화전공, 메스의 네. 그런 자동차 부품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주도주였지만은 그런 쪽들도 약간 지수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중가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특징적인 부분이요. 업종으로 본다면은 조선주의 반등도 눈여겨봐야졌고 철강 섹터도 역시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또 이렇고 지수가 말씀하셨듯이 시원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낙폭 과대주 다시 보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도 역시 뭐 계속 낙폭 과대주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순자산가 지면까지 좀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또 뭐 뉴스에 요즘 뭐 컨테이너선 가격도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조선주들은 조금 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보면은 그런 태양광주들이 맞아요. 좀 올라가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뭐 태양광 네. 또 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주도 조금 더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올 만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풍력이나 조선 부품주들이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뭐 이런 것 같은 부품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가 나오면서 예. 이제 갤럭시 S에 관한 부품주들이 올랐지만은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멜파스나 뭐 디텍 시스템과
디플레이와 같은 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업체가 최근에 주가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패널 쪽. 예. 예. 근데 뭐 거의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40, 50% 빠졌는데 지난 주말경에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서 대량 거래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쪽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해 주셔서요. 정리하기도 참 버거운데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쪽은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 완성차 업체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역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조금은 피해야 될 쪽은 어느 쪽입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하고요. 지금 피해야 될 업종은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사는 종목이 이제 은행주들은 아직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의 그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었는데, 네. 구조조정 방안이 좀 미흡하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그런 쪽들, 특히 GS건설의 해외 부분이 수주 취소가 좀 네,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조금 더 피했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서 확보하는 걸 보고 매수세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완전히 무조건 피해야 된다기보다는 종목들별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잘 봐야 되는. 예. 자, 그러면은 잘 볼만한 종목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코롱 인더스트리는 정말 또 이슈를 좀 모으면서 잘 갔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예, 오늘은 코스닥의 SSCP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SSCP라는 종목이 이제 태양광 재료, 전극 재료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전극 재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7년도 이후에 이 코팅 재료하고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코팅 재료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으면서 한 2년간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자동차용에 쓰이는 그런 코팅 부분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디스플레이용 코팅 필름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TV용으로 이용되는 광학 필름 기초 소재가 많이 늘면서 주가가 올해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작년에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났는데요. 네. 올해는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11년은 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좀 조용했다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차트네요. 예. 좀 여러 번 대량 거래를 치르면서 상승 시도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셔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거의 한 지금 5개월째 6,800원이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6,800원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 한 번씩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전자재료의 인쇄전자 사업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7거래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600원 정도, 지난 고점으로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지난주 중반에 장대 양봉 나기 전 저점인 한 7,4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정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는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매수가는 예. 금요일에도 보면 한 7,530원 정도가 저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대 양봉의 절반은 잘 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7,6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SCP 종목 얘기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주나 수혜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기관이 사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얘기하셨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이 글쎄 손절가 장중에 좀 깼던 기억이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았을까요? 예, 일단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부분까지 일단은 하락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20일 이평선을 일단 하회한 가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대폭 호전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태양광 쪽으로도 장비 쪽에 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같이 말씀드린 네페스는 지금 꾸준하게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 그 설비 투자가 증설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두 종목 모두 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주성엔지니어링은 그 당시에 23,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손절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21,000원대 정도, 21,250원이고 오늘 약간 소폭 하락이 출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21,000원대 부근, 21,000원대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눠봤던 기관 수급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에 관한 간단한 또 점검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인데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3년 후에는 이제 화석연료 단가와 태양광 발전의 단가가 이제 같아질 수 있는 가격에 좀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태양광 모듈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또한 그 석유 가격 인상폭과 좀 맞물려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지는 못했지만은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가 이제 태양에너지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관련 종목으로는 OCI나 최근에 상장한 웅진에너지 그리고 SDN, 오성일 ST, TCK 그리고 신성홀딩스 등을 좀 관련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OCI, 머티리얼즈까지 뭐 사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종목을 그 중에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은 시간이 되면 요목조목 얘기를 조금씩은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볼 만한 종목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OCI고 OCI 머티리얼즈는 워낙에 좀 잘하는 거래소 종목이라 좀 넘기고 이제 코스닥에 이제 코스닥의 좀 작은 종목 중에서 SD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DN 과거에 서울마린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태양광 모듈하고 발전소 부문에서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최근 들어서 1위의 실적을 내보이고 있는 중소형 업체로서요. 발전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8월 이번 달 다음 달부터 해서는 터키 쪽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2분기를 비롯해서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P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 한 9배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편은 아닙니다. 주가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편이긴 한데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개선 추이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가가 11,600원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소폭 하락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11,400원에서 11,600원 수준에서는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SDN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조금 더 따라붙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또 다른 한 종목은 어떤 거 얘기하실 건가요? 예, 또 다른 종목은 TCK라는 종목인데요. TCK는 과거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서 이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인데 태양광 관련 소재 부분, 전극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또 뛰어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비 투자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는 좀 실적에 가세가 되면서 태양광 부분이 가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거는 국내 유일한 LED 공정 부품인 서셉터를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반기에 실적에 좀 가세가 되면서 태양광과 LED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군에 두루두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역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향후에는 주가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한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한 5일 정도 쉬었네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13,000원대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하셔도 좀 주가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거래량도 지난번 고점 거래량을 넘지 못하면서 지금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제가 보기엔 주가에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SDN하고 좀 전에 본 TCK 차트를 보니까요. 글쎄요, 지금 SDN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TCK는 말씀하셨듯이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가야 될 그런 분위기고, 전고점도 아직은 TCK가 넘지 못했는데, 글쎄요, 좀 강력한 추세에 좀 더 따라붙는 태양광 중소형주를 산다라는 전략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 TCK보다는 SDN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싶으신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에 좀 아직까지는 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네. TCK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은 SDN 같은 경우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매수 접근을 하시는 쪽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태양광 테마주 두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5일 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개장을 약간 30초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상승, 코스닥은 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강보합 정도로 양시장 모두 무난하게 출발을 해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군요. 네, 7월 5일 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고용지표 부진, 또 제조업 관련 지표죠. 공장 주문마저 좋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 다우의 경우 7거래 연속 밀렸습니다. 이렇다 할 반등이 나와줬으면 싶은 자리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은 뉴욕 증시. 그러나 우리 증시는 오늘 아침에 또 디커플링 모습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뉴욕 증시와 별개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시초가 분석 화면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포인트, 코스닥은 약 한 2포인트 정도 뛰면서 출발하네요. 1673, 487포인트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조용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포스코도 이제는 그 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발목이 잡혔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오늘 아침에 또다시 약간은 또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13만 원대 초반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다 할 반등의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8년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빠질 건가요? 신한지주는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KB금융도 오늘은 좀 약하게 동반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는 소폭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 반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LG화학 오늘 특징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거의 한 7%대 빠졌었죠. 기관이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금요일장 하루에만 14만 주 매도가 몰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반등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데 그 주도 세력이 기관인지 아니면 뒤따라 놀란 개인들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는 오늘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또 조선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이 눈길을 끌었었죠. 저가 메리트도 있었던 데다가 대규모 해외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2%더 반등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에 약간의 매수세 받으면서 25,400원 찍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그러나 38,950원, 39,000원이 깨졌습니다. LG전자도 일단 95,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1% 이상 뛰면서 출발하는군요. 모비스와 더불어서 기아차도 오늘 아침 M&A 현대건설의 발목을 좀 덜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 기아차가 먼저 빠져나왔고 그 수렁에서 모비스가 따라 나오는 모습. 그러나 역시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조금 M&A 관련해서 타격이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아침에 약하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또 높은 배당률 메리트도 있다고 하죠. 증권사들 리포트를 통해서 이번 주 추천하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아침 일단은 무난한 출발해줍니다. 지주회사 LG도 괜찮고요. 롯데쇼핑은 오히려 1% 가까이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신세계의 출발은 괜찮고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출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NHN이 1% 이상의 상승세, 그러나 물산 조용하고요. 기업은행도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대부분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가량 올라서 1674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만 한번 짧게 보죠. 거의 다 빨간 분들이 한 시총 10위 정도까지는 들어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OCI 머티리얼즈 오늘 드디어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다음도 오늘 아침에는 일단 플러스로 돌려놓으면서 8만 원 선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역시 반등,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오늘 반등을 하는군요. 태용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5만 8천 원까지 일단은 터치를 해주고 있고 5% 급락했었던 SK컴즈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18,550원. 그리고 하나투어는 아직까지 보합세로서 하나투어 많이 올라가고 약간 쉬고 다시금 올라갈 자리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네요. 이 밖에 성광밴드에서부터 쭈루룩 다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가 왜 이리 강한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오늘 1.2% 더 뛰면서 16,850원까지 올려놓습니다. 네페스도 1.8%나 뛰고 있네요.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으로 가서 원정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역시나 미국의 고용지표 안 좋으면서 뉴욕 증시 반등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장은 일단 그거에 비해서는 참 선전하면서 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5포인트 플러스 돼가지고요. 16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54포인트 상승한 4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우려 시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플러스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48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7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간 시황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망 심리가 우선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부담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정부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주말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이 더디게 회복되면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요. 또 이어서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각을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추가 경기 부양을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요.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밸류에이션 매력과 기업 실적이 하반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생각보다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가 이를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주가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의 어떤 어닝 2분기에 대한 모멘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얼마나 또한 상쇄시켜줄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한 주, 지켜보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확인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일찍 뛰어들어서는 글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내로 1700 이렇게 얘기할 분위기는 도래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미국장도 오늘 밤에 열리지 않고 지표도 국내외 전부 다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또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사실은 외적으로 변수가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변수 더 많은 한 주가 될 것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시황과 또 경제 지표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관망세가 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업 실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기업 실적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특별하게 나쁜 건 없습니다. 2분기, 특히 3분기가 성수이기 때문에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비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이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7일 날 내놓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떤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이던스가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네. IT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높게 나와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사더라도 상승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금통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나와봐야 알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위기인데 옵션 만기는 이번 주에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옵션 만기는 아직까지 며칠 남아서요. 네. 그 사이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데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면서 요번 달에 옵션 만기뿐만 아니고 네. 3개월마다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진행될까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여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요. 일단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또 소폭 요즘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증시에서 수급에서 프로그램 도움을 딱히 못 얻고 있는데 매수 여력이 점점점 줄고 있다라는 부분, 글쎄 옵션 만기 좀 지나봐야겠지만 그렇게 또 큰 도움을 옵션 만기 이번 지나면서는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쨌든 수요일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내용보다도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 알아볼 텐데요. 9시, 글쎄, 지금 막 8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7분 정도에 코스피는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막 1670선 턱걸이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됐잖아요. 1670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불러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체크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부터 전해 들어보죠. 네, 여기 환율은 이제 보합 정도를 보였습니다.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별로 크게 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1229원 정도로 여기 환율의 이제 보합세 정도를 그냥 반영하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반등이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과 우리나라는 일단 이번 달도 사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점치는 사람들이 소수 존재하긴 합니다. 어쨌든 7월이든 아니든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유로화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5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네. 이전에 저점을 생각했던 한 1.18 정도랑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많이 좀 올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런 두 가지 재료를 조합을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게 맞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7월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7월에 이제 선물원 규제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이것이 상당히 대형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또다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규제가 보통 규제가 아니라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전히 규제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원달러 환율이 쉽게 하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 이슈가 아직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베팅은 좀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루하루 하락 쪽에 단기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주 커다란 또한 재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쓸 금통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에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은의 그 김중수 총재 입에서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시장의 공통된 컨센서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낮더라도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역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 어쨌든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언급이 나온다면은 채권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좀 정리를 한다면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어쨌든 이번 달에도 사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향후에 올릴 것이다. 특히 당장 올릴 것이다. 이번에 2분기 GDP가 확인이 되고 해외 쪽에서 별다른 이제 큰 이슈가 터지지 않을 경우에 인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확실히 채권금리가 그래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대비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나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좀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장기 대출 금리에 대해서 좀 고시를 좀 더 매달 이렇게 좀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금리 앞으로 향후 인상 가능성을 대비했을 때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대출금리만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분명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 한 7분 정도 막 지나면서 코스피 하락 반전됐다, 1670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금 어느덧 지금 상승 반전을 시켜서요. 또한 2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 현 선물 모두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전략을 펴면 좋을지 오늘 밤에 뉴욕은 안 열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하긴 했었는데 역시 뉴욕장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가 오늘 참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보죠. 예, 일단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경계 매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지수가 잠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이제 플러스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 업종별로 등락이 다소 좀 엇갈리는 가운데 조선주와 철강 그리고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운이나 항공주도 서서히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별 동향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순매도 규모는 지수 반등과 함께 다소는 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다소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의 반전은 다소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 흐름 자체가 다소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반등세를 강하게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뭐 사실 지수랑 지수보다도 사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쨌거나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2분기에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조를 넘기게 되면은 IT주 지금까지 쉬었다가 좀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번 주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7일날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 가이던스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5조 원 이상이 기록이 됐을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IT 중심으로 다시 이제 주도주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상대적으로 5월 이후에 IT주가 상대적으로 좀 다소 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 이후 D램 가격의 어떤 상승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내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IT주의 어떤 상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실적 그 발표,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IT주가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반기 D램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치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휴대폰 산업 쪽에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IT주의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만 흐름만을 가지고는 다소 좀 단기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사실 뭐 반도체 부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 부문 다 얽혀서 함께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는 휴대폰 쪽의 경쟁력이 또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여부, 또 반도체 어떤 그 D램 가격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쪽 시황도 얼마나 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정말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거의 뭐 7공주라고 불리고 있죠. 기관들이 사실상 좋아해서 끌어올렸던 종목들 급하게 많이 내리면서 시장의 눈길을 끌었었는데 오늘도 그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시장 흐름은 기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박스권 그 흐름 안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동안에는 그 주도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었고요. 다만 그 6월 후반 그리고 7월 초에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1750포인트 정도 연중 최고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다소 좀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박스권 내에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흐름이 이제 그 덧붙여지면서 기존 주도주의 어떤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박스권 흐름 내에서 코스피 저점이 추가적으로 얼만큼 낮아질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해외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하고는 다르게 다소 약세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지지선이 다소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주도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121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이 한 단계 더 밀려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기존 주도주의 어떤 조정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70선 깨지면은 못 지키면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조선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저가 메리트 수주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반짝하고 말까요? 조선주에 대한 간단한 의견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5월 이전까지 한국 그 상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이후에 상당히 조정폭이 컸는데요. 6월달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반등 국면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중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기간 중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정폭에 대한 반등 차원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 이후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업종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하반기 이후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감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KTB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전에 속보가 뜬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WGBI 지수라고 하죠. 국채 쪽에, 채권 쪽에 글로벌 국채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WGI 지수에 우리 한국 쪽에 지수가 편입되는 것이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었고요. 무산설이 또 많이 루머로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여오긴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예상은 했었지만 오늘 아침 뉴스화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분명 이 같은 재료에 움직일 것 같네요. 현재 지수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네, 코스피가 다시금 하락 반전돼서요. 3포인트가량 빠진 1668포인트. 좀 전에 저희가 박석현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전해 들어봤었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것이 1670포인트인데 이것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지수는 아랫단 쪽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이죠. 자,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로 지금 전환이 된 듯한데요. 외국인이 일단 현물을 좀 파는 것 역시 오늘 전보다 지수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아주 많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 오늘 아침 지수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